12장 외환시장의 개입의 유형과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의 개입의 유형을 보게 되면 외환당국에서 외환시장을 통해서 해외 순자산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해외 순자산의 규모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외환시장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본 자유화 되는 데서는 일반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데 환율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정부에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의 개입의 유형은 크게 보면 비중화 외환시장이고 중화 외환시장이다. 그런데 비중화 외환시장은 개입은 뭐냐? 그러면 외환당국이 민간 부문하고 외화채권 해외 채권입니다. 민간하고 해외 채권을 거래해서 외환당국이 갖고 있는 해외 순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엔드입니다. 이것에 통해서 번원통화, 국내 외환당국이 갖고 있는 번원통화가 변화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중화라는 것은 중화를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중화를 안 시킨다는 뜻은 민간 부문하고 해외 채권을 거래해서 해외 순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번원통화 크기도 변화한다 는 뜻이고, 중화 개입이라는 것은 외환당국의 순외화자산에 변화시킨 것이 번원통화를 변화하고 1대1로 번원통화 변화하고 대응되지 않는다. 아까 여기는 정비례라고 그랬죠. 정비례에서 번원통화가 변화가 되는데 여기는 번원통화 변화가 1대1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냐? 외환당국이 해외 순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죠. 해외 순자산에 늘리거나 줄이면 동시에 반대적으로 국내 순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순자산의 증가를 시키면서 국내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고, 해외 자산의 감소가 오면 국내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번원통화는 여기 해외 순자산이 변화가 될지라도 1대1 대충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해외 순자산의 변화가 생겨도 번원통화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화개입이고요. 같은 중화개입 중에서도 완전 중화입니다. 완전 100%라는 뜻이죠. 외환당국의 해외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똑같은 규모로, 동일한 규모로 국내 순자산을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해외 순자산이 증가하면 국내 순자산은 감소, 해외 순자산이 감소하면 국내 순자산은 증가,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로 100%입니다. 그것을 완전 중화다. 그래서 번원통화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완전 중화 외환시장이다. 개입한다는 거고, 그러면 외환당국하고 민간 부문이 갖고 있는 외화자산하고 국내 전체 자산의 총 규모는 일정하다. 서로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죠. 서로 해외가 늘어나면 국내가 줄어들고 해외가 줄어들면 국내가 늘어나니까 단 뭐만 생기느냐? 전체 규모는 일정하지만 그 비율,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비율, 그 우리가 자산 구성비라고 그러죠. 그런 구성비는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요.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대변 오른쪽은 중앙은행의 부채고 차변 왼쪽은 중앙은행의 자산입니다. 이건 이제 중앙은행이니까 대차 대조표라고 쓰는 거고, 일반 기업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저런 형태를 지금은 재무 상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고, 여기는 왼쪽은 자산이고 오른쪽은 부채고 밑에는 자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 중앙은행은 이렇게 이제 차변 자산, 대변 부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번원통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발행액. 기준 예치금은 시중은행이 여기다가 예치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중은행에 급박한 상황을 대비해서 중앙은행에 갖다 놓은 것을 지급준비금. 지준이라는 것은 지급준비금이에요. 지급준비금. 그래서 저는 지급준비금을 예치시켰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부채입니다. 화폐 발행액.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중앙은행은 부채입니다. 자, 해외 순자산이다. 해외 순자산은 해외 자산에서 빼기 해외 부채고요. 국내 순자산이다. 국내 자산에서 빼기 국내 부채인데, 자, 비중화 외환 시장 계약이다. 비중화 외환 시장이 되면 여기가 번원통화, 해외 순자산이 늘어났죠. 그러면 번원통화가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좌우 계층입니다. 항시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는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N쪽하고 부채 더하기 자본은 자산은, 그래서 인간경으로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게 성립이 돼야지, 성립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왼쪽과 오른쪽 자산과 부채가 항시 합계가 일치돼야 돼요. 자, 해외 순자산이 늘어났다면 그만큼 여기는 오른쪽에 번원통화가 늘어난다. 이게 비중화 외환시장 계획이다. 여기는 비중화 외환시장 계획이고, 중화 외환시장 계획이다 하는 것은 오른쪽에는 일정하단 말이죠. 여기 앞에 보게 되면 번원통화는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화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원통화는 일정하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중화는 번원통화는 일정한 상태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여긴 오른쪽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 순자산 늘어났다 그러면 그만큼 국내 순자산을 줄이면 되겠죠. 증가만큼 감소. 이게 줄었다 그러면 늘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밑에가 완전 중화 외환시장 개입이다. 위에는 비중화 외환시장 개입이다. 그런데 그러면 외환당국이 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그 개입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키겠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나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개입 방식이다. 그래서 주로 역풍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환율을 주단위나 월단위, 주나 한 달이죠. 한 달이나 주 단위로 급격한 변화가 너무 크면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급격한 변동을 완화시키기 할 목적을 한다. 그래서 환율 움직임하고 반대 방향이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내려가게 만들고,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올라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역풍이라는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개입하는 역풍 방식은 환율 변동 완화 정책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은 환율 변동성의 완화 목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료 접근, 이런 형태에 대해서 자료 접근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효과, 개입을 했냐,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연구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시장 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조정한다. 근데 문제는 이 균형 수준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인데, 정부의 간섭이 없으면 외환 시장에서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외환 시장이라는 거죠. 정부의 이거 없으면 여기가 균형 환율이죠. 균형 환율. 수요와 공급에서 Q제로고, 우리나라 같으면 달러 대비 원이라고 하죠. 이런 균형 환율을, 시장 환율을 균형 수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균형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문제는 이 균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죠. 자,
정부에서 생각하는 균형수지 어느 정도냐? 요즘 같으면 1,300원이냐, 1,250원이냐, 1,200원이냐, 1,100원이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되는 환율 정책이 다른 정책 목표하고 상충될 수가 있다. 국가 경제는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이건 환율만 갖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정책하고 충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당국이 시장 환율을 균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는 균형 수준이 얼마냐 그것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다 하는 겁니다. 문제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외환 당국이 외환 보유액이에요. 공적인 외환 보유액을 구성 변화시킨다. 외환 보유액을 약간 갖거나 그런 구성을 변화시키는 목적인데 현재 환율 수준이 계획으로 인해서 균형 수준에서 여기에 있는 환율 수준이 Q0죠. 이것이 과도하게 이탈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과도하게 이탈하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개입하는데 외환당국이 공적인 외환 보유액이나 구성을 변화시킬 목적이다. 그래서 외환당국이 왜 외환시장에 개입하느냐 하는 것을 저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신문에 난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간섭을 개입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대놓고 개입을 하게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자본 자유예요. 자본 자유화 국가인데 나중에 뭐라고 하게 되냐?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미국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수입하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뭔가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그러니까 반대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정부에서 개입했다 치더라도 구체적으로 개입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이제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듣다라고 이제 신문이 이제 기사를 작성해서 뭐 추정을 하는 거죠. 달러당 언락값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 외환 당국이 달러를 시장에 투입했다. 그러니까 추락이라는 것은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언락값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달러에 대한 수요를 막 늘어나니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는 수요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니까 환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면서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늘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죠. 갔다가 1번, 2번, 그럼 다시 이게 3번이죠. 공급을 늘려준다. 공급을 늘려준다는 뜻은 정부에서 달러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시장에다가 투입했다는 것은 시장에다가 달러를 팔았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아까 앞에서도 외환 보유액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결과가 외환 보유액이 줄었더라는 거죠. 얼마? 그냥 1년 전하고 비교해서 134억 달러나 줄었는데 이게 2023년 10월 달 이후에 가장 작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거고 그럼 목적이 뭐냐? 앞에 있는 환율 변동성 완화 조치다. 나와서 첫 번째가 환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 국가가 외환 보유 상당 부분을 언락값 방어에 투입했다. 그래서 언락값 방어라는 뜻은 달러를 팔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1% 오르면서 달러당 언락값이 떨어지다. 언락값이 떨어져서 한때는 우리가 1,390원까지 갔습니다. 달러당 원이 1,392원까지도 갔단 말이죠. 이렇게 가게 되니까 외환 당국이 달러의 매도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죠. 나섰다 아니에요. 나섰다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결과로 인해서 왜 외환 보유액이 줄었냐?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외환 시장 안정화로 요거죠. 그 다음에 BIS 지표의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이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3월 달에 외화 예수금을 좀 늘렸다는 거죠. 3월 말이 지나니까 다시 줄었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타 통화예요. 해외 자산인데
달러가 아니고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그다음에 엔화, 뭐 이하나 등등이죠. 그런 통화가 갖고 있는 예하 자산이 가치가 떨어졌죠. 달러로 환산했을 때는 가치가 떨어진 거죠. 예한 보유고는 달러로 환산하니까. 그래서 그런 기타 통화의 예하 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한 보유고가 줄었다. 근데 한국은행 사람 얘기로는 지금 갖고 있는 예한 보유액이 GDP의 25%다. 25%인데 OECD 평균이 17.5%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직은 많이 갖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 이런 기사가 신문에 최근에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앞에 있는 애한 당국이 애한 시장에 왜 개입을 하느냐 그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요. 자, 애한시장을 개입했을 때 이제 두 번째는 애한시장의 개입의 목적이고, 자, 세 번째가 애한시장의 개입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비중화하고 중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중화 애한시장을 개입을 하게 되면 애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보이죠? 애한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변화시켜서 시장 환율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화, 개입 규모가 개입한 규모가 시장 거래 규모보다는 이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애한시장에 개입한 그 자체로 환율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라고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조금 하면 그렇게 크게 모르는데 많이 하면 영향이 크겠죠. 비중화 시장 개입은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한다. 아까 얘기했죠. 비중화. 비중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비중화. 해외 순자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면 여기 원화 통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렇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화 시장 개입은 통화량 변화를 수반하게 되고 통화량의 변화는 통화적 접근 방식에서 물가 변동도 초래하고 또는 이자율 변화를 통해서 환율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중화 시장 개입은 통화량 변화가 오고 통화량 변화는 또 물가 변동도 영향을 주고 또 통화량 변화는 이자율도 영향을 주죠. 이자율도 영향을 줘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중화 시장 개입에서 통화량이 변화한다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MV는 PT 그래서 M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이렇게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중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중학생이 아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교수가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울 때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건 중학생도 아는데 그 얘기만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늘려라, 줄여라 그런 얘기 했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어떤 교수가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환율 상승률의 변화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 구매력 평가입니다. 해외 물가 상승률과 국내 물가 상승률의 차이. 그래서 그게 바로 환율 상승률이죠. 환율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기대 구매력 평가, 상대적 구매력 평가에서는 환율의 변화율은 해외 물가 상승률, 국내 물가 상승률이죠. 국내 물가 상승률 빼기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외인 물가 상승. 그래서 이렇게 물가를 자극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이 변하게 되면 물가에 자극을 줘서 여기에 있는 국내 물가가 올라가니까 환율 변화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비중화 외환시장의 개입의 효과에 관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가 중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입니다.